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채팅창 통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시면 입장하실 수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규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이 테마 리포트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지난주에 강한 랠리의 추억은 다 사라지고 갑자기 오늘 월요일이 들어오면서 대반전이 들어왔죠. 지금 급락이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놀라지 마시고 절대 물량을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13시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이 장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궁금하면 노란톡!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난주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 속에 괜찮은 흐름 보였었는데 오늘은 또 음봉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물량을 정말 꽉 쥐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은 꽉 쥐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죠. 자, 코스피 지금 30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2,584포인트 지금 향해 가고 있고 코스닥 809.46포인트. 자, 한참 올라갔었는데 다시금 코스닥도 지금 5.31포인트 지금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틀 동안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과식을 했고요. 과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좀 빠졌죠. 자, 그러면은 일단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 현재 보면은 자, 기관이 엄청난 매도세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 6,305억 원 매수, 기관은 6,472억 원 매도, 외국인 123억 원 매도 이렇게 해서 현재 기관이 전체적인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코스피의 일단 시총 상위를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 1.46%, SK하이닉스 1.48%, 전체적인 그 반도체 부문이 전체 다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0.26% 약간 선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2차 전지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들어오지 않고 일부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86% 빠졌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들어왔던 이 자금들이 일부 종목들 테마를 위주로 해서 순환매로 종목별로 돌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강하게 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의 현재 수급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코스닥 수급은 역시 개인이 2,878억 원 이렇게 매수를 하지만 이번에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양매도로 들어가서 기관이 1,095억 원 매도, 그다음 외국인 1,617억 원 매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동안에 들어가 있던 여러 종목들, 저 PBR에 들어가 있던 종목들 그래도 야금야금 사 모으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이틀 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한 물량 소화가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에코프로 BM 2.4%, 에코프로 0.91%, 역시 2차 전지 부문은 좀 빠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HLB 0.28% 빠져서 거의 약보합으로 가고 있고 알테오젠 1.57% 상승했고 셀트리온 제약은 1.82% 하락. 자,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는 오히려 조금 더 들어가고 또 진단키트라든가 이쪽 부분은 조금 더 들어오는 반면 이런 그 신약 부문은 아직까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음봉을 만들고 있는 월요일 시장이지만 이번 주 반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FOMC 이후로 해서 하루 정도만 음봉을 만들어주고 또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로 다시금 랠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세한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까지 살펴볼까요? 네, 미국 증시 특히 재밌었는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 말 한마디로 주가를 올려버린 저커버그.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타가 20% 넘게 올라갔죠. 메타 플랫폼스. 자, 메타가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자, 기술주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게 미국 주식의 매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상원 청문회에서 이제 저커버그가 한마디로 여러 가지 비난을 들었죠. 그런데 3년 전에는 뭐라 그랬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혼이 나고 주가가 80% 빠졌습니다. 주가 80%가 빠졌어요. 덕분에 캐시우드 언니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죠. 아크케이 완전 박살나고 그랬는데 이번에 상원 청문회에서 메타가 들어왔을 때 저커버그는 완전히 3년 만에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사람들이 너희가 만들고 있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SNS 보안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너희가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커버그가 뭐라 그랬느냐? 아, 이건 모조리 제 불찰입니다. 이 한마디에 완전히 상원 분위기가 싹 뒤집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목요일에 실적 발표하고 금요일에 20% 이상 올라가는 이런 기염을 토했던 거죠.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자, 장관 나오라고 해. 자, 차관이 더 이상 이제 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정이죠. 춘절 2주간의 연휴가 있는데 이 연휴 기간 동안 추가 부양책을 내지 않겠다 하니까 증시에서는 당장 장관님 나와가지고 어서 부양책 만들어주세요. 부양책 가져오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장 첫 번째 다우존스. 지금 여기에서 추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나스닥의 전 고점까지 즉 16,500선까지는 충분히 땡겨 올려줄 수 있는 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현재 다우존스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 나스닥은 지금 여기에서 어제 1.74 금요일이죠. 1.74%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에 S&P 500 역시도 지금 현재 여기에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신고점을 향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리를 넘어가는 것이 특히 중요한 포인트다. 자, 오늘 여기에 만들어놨던 5,000포인트 근처까지 왔죠. 이 5,000포인트를 넘어가느냐. 자, S&P 500이 5,000포인트를 넘어간다. 5,000P가 넘어갔다. 그러면 5,200P까지 일단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번에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가운데도 1.31% 올라갔는데 여전히 상승할 여력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받쳐준다 그러면 충분히 S&P 500이 5,200, 나스닥도 16,000선 넘어가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번 주에 있을 실적 시즌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오늘은 서비스 PMI 있어요. 서비스 PMI가 오늘 저녁에 발표가 납니다. 요거 있고 그다음 목요일에도 이제 여기 보면은 실업자 발표 있어요. 실업 발표. 자, 요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이제 노란톡에다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카터필러, 그다음 맥도날드, 그다음 언세미컨덕터, 에스텔러드, 타이슨푸드, 뭐 아무튼 큰 종목들이 장전에 발표가 나고 그다음에 팔란티아 이런 건 좀 그렇지만 NXP,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자, 요거 리츠죠. 그다음에 셔그,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해서 자, 경기 방어주, 그다음에 경기의 순환 종목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 이런 NXP하고 언세미컨덕터 같은 이런 반도체 약간 대형주가 나올 수 있다. 요거를 보시면 되고 이번 주도 역시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계속해가지고 경기 방어주, 경기 순환주, 그다음 부동산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치열한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중국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중국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 상하이 종합은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키는 모습. 자, 어떻게든 춘절 연휴 기간 전에는 어떻게든 이 바닥을 지키고 여기서 조금은 끌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와중에도 중국의 자, 여기에서 달러 보유고 외환 보유고죠. 외환 보유고가 600억 달러 이상 늘었어요. 600억 달러 이상 지금 증가했다. 이렇게 어렵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가지고서 이렇게 봤을 때 외환으로서는 600억 달러 이상이 지금 증가했다. 따라서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지금 좀 떨어졌죠. 전장은 좀 떨어졌어요. 요거 지금 잘 보셔야 되고 홍콩 H지수는 여기 이 자리에서 계속해가지고서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다음에 대만의 가권지수 자주는 여기서는
이제 나스닥을 따라가다 보니까 TSMC가 앞으로 조금 더 받쳐주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도 굵직한 실적 발표들이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와 순환주 그리고 부동산과 앞으로 반도체주들까지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증시도 반등 기대성들 계속해서 헝다 이슈들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까지 한 번에 분석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방송 중에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께 저희가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이 테마 리포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성규 전문가님과 무엇이든 알려주교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시간인데요. 질문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를 검색창,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질문창 통해서 답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바로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도 저희가 질문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신 뒤에 입장하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이 알려주기 시간에서는 투자 비법들을 좀 배워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좀 새로운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외국 투자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외국에 세상은 넓고 투자자는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자, 첫 번째 시간 리스크 관리. 항상 그랬죠? 리스크 관리. 자, 나의 자금에 맞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요즘 들어서 제가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의 투자 첫 번째. 오늘은 이제 알렉산더 엘더가 아니라 마크 미너비니라는 아주 유명한 그야말로 이제 야생에서 살고 있는 투자자죠. 물론 당연히 월스트리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투자 전문가로 뛰었던 분이었고 전미 투자 대회, National Investment Championship이라 그래서 전미 투자 대회, 미국 전체에서 투자 대회를 2회를 챔피언했는데 이게 언제 했느냐? 이게 1990년대 말 해가지고서는 거의 2000년대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가지고 2020년대에 또 한 번 해가지고 두 번을 챔피언을 했어요. 이걸 한 이유가 뭐냐? 웃기는 게 20년 전에 네가 챔피언인데 지금 네가 챔피언 되겠니? 라고 했을 때 그때의 투자 비법이 지금 먹히겠느냐? 한마디로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 했던 그 원칙 지금도 쓰면은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번 다시 들어와서 거기서 투자해서 우승을 했는데 이전에 처음에 했을 때 이때는 언제였냐 155%의 이유를 가지고 승률을 거둬쓰고 챔피언을 했는데 2020년대, 22년, 3년 이때는 어떻게 됐느냐? 자, 이때는 354% 오히려 더 높은 비율의 수익을 거두면서 우승을 거두었던 그야말로 괴물 중에 괴물인 그런 찐발이 개인 투자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 특히나 이분은 95년부터 1995부터 2000년까지 6년 동안 해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 동안 해서 어떻게 했느냐? 딱 1만 달러를 들고서 요거를 수익을 냈는데 얼마를 냈느냐? 자, 5년 동안 335만 달러. 그래서 33,554%. 이만큼의 수익을 낸 것을 입증을 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분의 그 사이트에 상당히 많은 그 투자자들이 또 지금 현재 유튜브도 있고 해서 유튜브 가입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마크 미너비니.com이라는 자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회원을 받으면서 투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확실한 목표,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돈을 얼마를 벌 것이냐, 얼마나 버느냐.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수익률에 대한 목표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 종목 뭐 받아야 되나 이거에 보완해동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현재 목표한 금액이 얼마인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오늘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투자해야 되는 투자 방법을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물이 좋지 않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쉬어가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분이고 또 중요한 거 그런 상태에서 투자에 임해야지만 최소한의 손실을 가지고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즉 적게 잃고 많이 버는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게 바로 이 마크 미너비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구글에서 찾아낸 거고 미너비니.com 들어가면 여기에 이분이 이 사진이 있는데 M자 탈모가 있습니다. 좀 웃긴 얘기 하자면 자, M자 탈모가 좀 있어서 이분도 당연히 투자하면은 그만큼 머리 빠지고 고민하고 고뇌할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잘생겼어요. 자, 어쨌든 잘생긴 건 맞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의 가치 투자 혹은 정말로 이런 장기 투자에서 계보는 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뭐냐? 벤자민 그레이엄이 나오죠? 네. 그레이엄 이분은 누구냐? 워런 버핏. 자, 우리의 버핏 할아버지는 이분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 계열의 이런 투자 방식이 하나 있고 이게 바로 이제 가치 투자로 가죠. 가치 투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분은 어디로 갔느냐 윌리엄 어닐이라는 분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윌리엄 어닐의 계파 이쪽에서 또 나온 것들이 있다. 그래서 캔슬림의 이론을 가지고서 들어간다. 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캔슬림이 뭐냐 이게 이제 앞에 있는 7가지 원칙인데 그거를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제가 이제 풀었습니다. 그래서 CANSLIM 앞에 7개를 따서 캔슬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윌리엄 어닐의 이론에 따르면 뭐냐? 자, C는 뭐냐? Current Quarterly Earnings Per Share. 그래서 현재 분기별 주당 순이익. 자, 그다음에 이거는 A는 뭐냐? Annual Earnings Per Share. 그래서 연간 주당 순이익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본다. 이게 기본적 분석에 들어가죠. 기본적 분석. 기본적 분석에 특히나 중요하게 보고 있다. 요거를 먼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 New Product. 그 다음에 New Management and New High Price. 자, 신고가, 신제품, 신규 관리.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또 봐서 만약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럼 이 종목도 지켜봐야 된다. 요거는 약간은 기술적 분야가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죠. 요것도.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도 중요한 거. Supply and Demand. 자, S니까 Supply and Demand. 그 다음에 Small Cap and Volume. 그래서 거래량까지. 그렇게 해서 S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죠.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 L, 리더. 자, 요거는 뭐냐? Governance. ESG 중에서 Governance. 자, ESG. 자, ESG 중에서 Governance. 자,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경영자가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열정적으로 해서 회사를 키우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갑자기 이분이 돈이 궁해졌다든가 나 도저히 이 사업 못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이 갑자기 상승한 주가를 보더니만 이거 그냥 갖다 팔고 이제는 그냥 골머리 썩이지 말고 조용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을 갑자기 냅다 팔았을 때 생기는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L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I는 뭐냐면은 Institutional Sponsorship.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M&A에 대한 얘기. 자, M&A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M&A에 대한 제도권 스폰서십. 그래서 백기사, 화이트 나이트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여기에서 적대적 M&A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커버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이슈가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 자, M. 그래서 마켓의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캔슬링 원칙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이 그 미널비니의 투자 방식에서 첫 번째 원칙으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미널비니가 가지고 있던 그 투자 방식에서는 특히 이 윌리엄 오닐의 이 7대 그 투자 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왔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왔으면서 미널비니에 대한 얘기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그대로 쓰면은 그냥 후계자죠. 후계자. 근데 이거를 꼬아가지고 발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창시자가 되는 거죠. 자,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널비니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서 각각에 대해서 새로운 또 다른 이론을 정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 이 캔슬림 이후에 또 다른 것들을 나오게 되는데 크게 5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거래량. 자, 기술적 지표에 대한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미널비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MA200. 자, 200일선에 대한 것들을 일단 얘기를 하죠. 자, 200일선 밑에 있는 거는 하지 마라. 200일 이평선, Moving Average, 그래서 이평선, 200일 이평선 밑으로 있는 것들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요거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 원칙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 거래량. 자,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래량 여기에 있죠. 여기에 supply and demand. 역시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자, 여기로 봤을 때 거래량에서 자, 이것이 어느 정도 평이하게 가는 것들, 평이하게 갈 때 가는 거, 이거를 잘 지켜봐야 된다. 자, 볼륨이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평이하게 가는가 아니면은 들쭉날쭉하면서 가는가, 이거를 되게 잘 봐야 되는데 이 거래량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역시 미널비니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요거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요 2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인 분석에서 또 다른 걸 봤느냐? 당연히 봤죠. 당연히 기본적인 부분에서도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나온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자, 저 PBR. 자, 요즘 뜨는 저 PBR. 어떻게 보면 미널비니가 거의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CA 2개죠. 캔슬림에서 CA 요 2개. 자, 특히 현재 분기별 주당 순이익, 즉 C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을 둬 가지고, 자, 쿼럴리. 자, 쿼럴리 그 주당 순이익에서 주당 순이익이 과연 얼마나 잘 나올 것이냐, 이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관심을 둬서 이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추천을 해야 된다. 정확히 얘기하면 위로 가는 것들을 주목을 해서 주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 있던 거래량을 비춰봤을 때 그 거래량과 결합을 시켜서, 자, 방금 얘기했던 거죠. 그런 결합을 해서 이제 종목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거는 지금 미국 종목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거는 미국이야. 이거는 미국이에요.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여기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과 또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에 리더하고 LI, 즉 여기에 그 ESG, 특히 이제 거버넌스하고 M&A에 대한 거를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특히나 더 많이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고요. 특히나 이제 적대적 M&A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해졌고, 외국의 행동주의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내에서도 행동주의 펀드가 생겼다라는 거. 자, 행동주의 펀드, 자, 액티비스트라 그러죠. 자,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는 여기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이 공급과 수요를 흔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스폰서십을 흔들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시장 방향성. 자, 그랬을 때 그럼 이 종목이 과연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과연 갈 것인가, 정말로 이 시장에서 앞으로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 이걸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널비니에 대한 게 더 궁금하시다, 알고 싶은 게 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너는 톡!
네, 미너비니라는 투자 챔피언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서 수익률을 350% 이상을 만들었는지 그 비법들을 들어본 시간이었는데요. 전문가님, 일단 제가 여러 가지로 보는 그 지표들 중에서 주목했던 건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는 그런 종목들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미너비니는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만약에 미너비니가 본다면 네.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웠을지 저 PBR주들을 좀 담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일단 시장이 미국 시장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이니까 들어가는 부분은 좀 달랐을 것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비슷하게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는 봐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것 이외에도 그 미너비니가 보는 지표들은 대략 한 20가지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보고 들어가서 했을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국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았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너비니의 투자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도 잘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로서 큰 수익률을 봤던 그런 투자 비법을 배워봤었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투자 전문가들의 비법들 함께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투자 리포트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아보기 시간을 진행을 해봤고요. 무엇이든 물어보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배워볼 이번 주의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자, 그동안 해가지고서 제가 많은 섹터를 했어요. 그리고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다 했는데 오늘의 섹터. 자, 자동차! 오늘의 섹터 자동차.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증의 관계. 그야말로 좋아하고 응원하고 싶지만 그만큼 욕 나오고 또 그만큼 비난도 많이 하는 섹터,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거 아니에요. 자,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이 차를 만들었던 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드럼통을 두들겨 가지고 만든 차인데 처음 시작했다 그래서 처음 시자 나타날 발자 해가지고서는 시발 자동차 욕 아닙니다. 네. 처음에 우리는 이걸로 시작했어요. 정말 드럼통 두들겨가지고 만드는 차에서 이제는 EV9까지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자동차 분야는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래 역전의 용사인 섹터다. 네,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욕 안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진짜 명칭이 이거였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때 두들겨 만들어가지고 거의 뭐 지프차 모양 비슷하게 만들었던 게 이 시발 자동차입니다. 네, 욕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거. 그런데 어떻게 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양산차 산업에서 지금 현재 끈질기게 살아남았죠. 자, 이 1990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니던 시절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 IMF 터지고 나면 전부 다 미국이나 일본 차들에 다 흡수돼 가지고서는 국산차는 구경도 못할 거다라는 그런 아주 암울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글로벌 양산차 탑3까지 올라가 있는 지금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 가지고 그 이외에도 그 대우 자동차의 전신이 그거였던 대우 제너럴 GM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 우리 KG 모빌리티 쌍용차라든가 여러 자동차가 있죠. 그다음에 르노로 들어갔던 삼성 자동차 이쪽도 있고 그 끈질기게 살아남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음으로는 노동집약형 이런 산업이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것, 즉 국민들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중후장대형, 즉 건설, 조선, 그다음에 자 여기에 자동차가 당연히 들어가죠. 자동차 그리고 또 뭐냐 중후장대형 산업 그래서 거기다가 제철 등등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기본 산업에 대한 것들을 해왔던 거에서 이제는 첨단 산업으로 자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전에 비했을 때 노동자가 50% 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로봇으로 제조하는 그런 첨단 산업으로 거기다가 전장이 들어가고 전기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엄청난 산업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차 한 대 사면 그것도 포니 한 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포니 한 대 들여왔다 그러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야 그러고서는 좋아했던 그 시절에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아반떼 하나 가지고서는 그거는 차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아반떼가 차도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좋은 차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되게 좋은 차예요, 그래도. 자, 이런 것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이 발전했고, 또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래 먹거리 중에서도 이제 특히 중요한 분야로서 이 자동차 섹터가 나오게 됐는데 왜 그러느냐? 자동차 한 대를 보통 만드는데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자, 내연기관 자동차. 내연기관차는 부품이 4만 개가 들어갑니다. 대략 부품 4만 개. 이게 누가 얘기했느냐? 정주영 회장님이 자서전에서 얘기했어요. 자, 우리 자동차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자동차에 부품 4만 개 들어간다. 이거 기술 집약형 산업이다. 그러니까 이거 부품 만들려고 그러면은 이 부품 만드는 공장들 그만큼 나와야 되고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들 그만큼 나와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고 이것도 그냥 하면 안 되죠. 운송하는 운송 분야도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냥 하면 되냐? 차가 있으면은 도로가 생겨야죠. 도로 깔고 도로 깔면 그냥 되냐? 고속도로도 깔죠. 고속도로 인프라. 그래서 자동차 산업 하나가 발전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커진다. 실제로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내연기관차가 나오고 나서 자 여기서 요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연기관차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내연기관차 이게 가장 가능하게 했던 건 뭐냐? 바로 스탠다드 오일이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오일이 락커펠러가 이제 그거를 가능하게 해줬어요. 왜? 표준 내 고품질의 그리고 저가의 석유를 얼마든지 휘발유를 얼마나 많이 공급을 해줬느냐 쉽게 공급해줬냐 이게 됐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되고 이러고 나니까 그야말로 옛날 시골 흙길이 포장이 돼가지고 포장도로가 생기고 포장도로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가 생기죠. 인터스테이트이 생기고 그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운하에 의존했던 즉 미국 내에서는 미시시피 따라서 운하에 의존하던 이 산업이 이제 길 따라서 움직이는 산업으로 가게 되고 마이카 시대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섹터라는 것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아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 산업의 측면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노조가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 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잠깐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됐느냐 작년에 UAW가 노조가 UAW 전미 자동차 노조죠. 자 우리의 민노총 자동차 금속 노조 정도는 양싸대기를 날려주시는 아주 과격 단체입니다. 과격. 예. 과격 노조죠. 미국 내에서도 팀스터하고 이 UAW는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과격 노조인데 얘들이 자 전체적으로 파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완성차 3사 업체들이 자 완성차 3사 업체가 어떻게 했느냐 자 25% 인건비 인상, 시급 인상 이거를 합의를 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노조들이 뭐 아무튼 뭐 말이 맞는 여전히 아닌데 얘네들은 아예 그냥 한번 난리를 쳐가지고 자 월급을 자 내가 4천만 원 받는다 근데 5천만 원 만들었고 1억 받았다 그러니까 1억 2,500으로 땡겨 올리는 연봉을 올리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야말토했죠. 네. 그래가지고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완성차 업체들 지금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완성차는 당분간은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성이 나빠질 거니까 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즘 계속해가지고서는 구조조정 계속 사람들 지금 자르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노조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고 있는 산업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그런 정도 좀 노조들이 그러면은 사측하고 잘 얘기했느냐 꼭 그렇진 않다고 봐요.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좀 더 노력해야겠죠. 자, 그리고 중국과 일본 시장에서 지금 고전. 중국에서는 한국 차 나가라 그러고 일본 차에서는 니네는 뭐 차도 아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현재 쫓겨나고 있지만 그러나 북미와 유럽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미국하고
유럽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어디를 더 쳐주느냐? 유럽을 더 쳐줍니다. 고급 분야에서는. 유럽 차에서는 특히나 기아차가 더 많이 나가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럽 지역에서는 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중동에서도 역시 기아차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마케팅 전략을 잘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축구 클럽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는 게 기아입니다. 기아가 유럽하고 그 다음에 중동, 특히 북아프리카 이쪽에다가 해가지고서는 축구 클럽에다가 스폰서링을 엄청나게 하죠. 우승했다 그러면 돈도 주고 차도 주고 뭐 아무튼 그러는데 이 동네에서는 기아라 그러면 아주 환장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심지어는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보다도 기아를 더 좋아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 제가 실제로 중동 나가서 봤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정도로 이 자동차가 해외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기염을 터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까지 내연기관을 했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조금 밀렸고 거기에 대한 기술이 부족했다. 고속 주행 성능이 부족하다. 뭐 아니면은 뭐 이 여러 가지 그 방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약하다. 방진이 약하다 이랬는데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자,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신세계가 열립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얼마나 오래 가느냐 했는데 다 떨어지고 우리나라 현대하고 기아차가 가장 오래 가는 차가 됐어요. 배터리가 제일 오래 가는 차. 가장 멀리 가는 차. 멀리 가는 차. 아주 이걸로 유명해졌죠.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전기차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상황이 돼 있죠. 그래서 테슬라 다음에 바짝 쫓아가지고서는 현재 그 전기차 부문을 이끌어가는 거는 현대기아차가 현재 전기차 부문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의 다른 차들 르노나 혹은 GM, 특히 GM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다른 2차 전지 업체하고 얼티엄이라는 이런 이 새로운 조인트 벤처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플랫폼을 가지고서 이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물론 이게 지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가느니 마느니 그러고선 주가가 아주 널뛰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이것도 꽤 중요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ESG라든가 친환경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전기차가 그동안에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차를 판매를 하고 역대급의 실적을 올리고 특히나 해외에서 아주 알아주는 분야, 즉 우리끼리는 애증의 관계지만 근데 외국에서는 그래도 야 니네는 글로벌 탑3 할 만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동안 상승했던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기조가 과연 언제까지 유지되느냐? 이번 2024 미 대선 2024 미 대선 있죠? 미국의 대선. 여기에서 과연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친환경이고 뭐고 없다. 그냥 다시 석유로 돌아가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될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환경 기조가 어떻게 유지되느냐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여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모두가 지금 보고 있던 애증의 관계 현대차.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최근 들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가지고선 급상승. 자, 이렇게 됐죠. 저 PBR 종목으로도 지금 현재 잡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현대차는 충분히 전 고점이었던 여기 혹은 이 위에 48만 5천 원까지 갔었죠. 이전에 봤을 때는 48만 5천 원, 48만 원대가 넘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 이상으로 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대규모 매수를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난주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왔었죠.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일단은 봤을 때 이 자동차 섹터 앞으로도 나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 궁금하면 너는 톡!
네, 요즘 저PBR 관련주가 테마로 자리 잡으면서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자동차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섹터에 대한 자세한 전망 들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리포트로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에너지와 자동차 전기 테마에 대한 분석 자료집 만들어뒀고요. 반도체와 AI 플랫폼 테마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자료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 또 QR코드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고요. 방송 중에 입장하셔서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동차 섹터에 대한 자세한 분석들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테마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테마. 자, 장 초반에 아주 강하게 올라갔던 것들 지금도 올라가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특히 진단키트라든가 암 관련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중에서도 지금 항암제, 그다음에 진단키트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부 섹터, 요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섹터의 테마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부품, 자 자동차가 이제 올라가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좀 올라가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여기에 빠지는 반면에 다시금 차량 부품, 특히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저 PBR 여기에 또 연결돼 있어요. 여기 요거 저 PBR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초전도체. 이게 이 테마로서는 초전도체하고 저 PBR이 걸려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기에서 차량 부품들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에서도 이 테마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튀어오르고 내리고 가면서 계속 순환매를 돌고 있는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다. 순환매가 돌고 있고 지금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아주 강하죠. 기관의 매도세 로 인해서 계속해가지고선 지금 빠지고 있는 증시 지금 이게 조금 진정이 되고 있지만은 그대로 갈지 아니면은 이 오후에도 더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볼 것 같으면 헬릭스미스 그 다음에 모베이스 전자 휴비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종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헬릭스미스 첫 번째 중국에서의 유전자 치료제 임상 3상을 했었는데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상한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상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아까 확인을 했어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 특히나 유전자 치료제 앞으로 이제 크리스퍼라든가 자 크리스퍼 가위를 이용한 기술 크리스퍼 시저 같은 거를 이용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특별하게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종목들은 앞으로도 제약바이오에서는 특히나 좀 주목을 해서 이번 1분기에서 2분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창 내려오다가 이제 잠깐 반등은 들어왔는데 여기서 반등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모베이스 전자인데 전자하고 모베이스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 개선하고 저 PBR 관련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전도체도 지금 좀 엮여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 실적 개선하고 저 PBR이었기 때문에 최고점 26.94%까지 쭉 올라갔던 전자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특히나 모베이스하고 모베이스 전자 두 개가 하는 분야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차량 부품 자 차량 부품으로 해가지고 엮여 있고 모베이스는 사실 이제 요거는 조금 요거는 핸드폰 케이스 그쪽으로도 조금 걸려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른 부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에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일단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자 휴비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안과 검사 장비죠. 안과
장비로 쓴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덴탈 즉 치과 장비 쪽으로도 이제 분야를 확장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상당히 급등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어요 오늘. 그래서 여기서 14.36%가 올라갔고 그다음 최근 들어서 여기에서도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은 작년에 자 4월, 5월, 6월 이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렇게 한번 튀어 올랐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준비해 놓으면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테마에는 세 가지 종목을 일단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강세 테마로서는 제약바이오와 차량 부품 초전도체까지 이렇게 좀 짚어주셨고요. 일단 저 PBR들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세 가지 종목들을 알아봤는데 각각의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테마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일단 차량 쪽으로 특히 차량 부품을 우선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비해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 말고도 좀 중후장대형 그러니까는 이제는 약간 좀 산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노동 집약형 산업을 다시금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 일단은 자동차, 차량 부품이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 하나 더 본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도 그 저 PBR보다는 일단 통신 장비가 있어요. 통신 장비 중에서 통신 장비 이쪽을 한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좀 강하게 언급을 해주셨었고 통신장비주들도 지켜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었는데 이 중에서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테마가 어떤 테마일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방송 중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테마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힌트 주실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히든 종목. 자, 별이 두 제목이죠. 자, 두자죠. 자,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지주사 관련주. 요즘 지주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떠요. 자,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주사 관련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반도체 장비에 산업원자재에다 유통에다가 레저에다가 뭐 기타 등등 뭐 이것저것 손 안 대는 게 없는 이런 진짜 지주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이게 정말로 그 지주사 맞아라는 얘기할 수 있는 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잘 몰라요. 자, 잘 모른다. 이거는 뭐다? 얘는 저 PBR이다. 예.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게 PBR이 낮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면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있는 계열사들을 다 찾아봤는데요. 한 10대 개 되더라고요. 그걸 찾아봤는데 이게 실제로도 그 각각의 자회사들이 나쁘지 않고 괜찮은 실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얘가 페이크 지주사가 하나 있어. 페이크 지주사가 하나 있어. 가짜 지주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를 잘못 사면은 오히려 나중에 물릴 수가 있지만 얘는 거기에 비해 지금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 거기에 비해 가지고서는 오르는 건 적지만 동시에 또 그만큼 손실이 날 확률도 굉장히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 지켜보고 배당주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차트.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자, 주봉 차트 이렇게 해가지고서 올라가 있고 가끔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거래량이 빡빡 들어왔다 하면 아주 확확 올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조용한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리 지금 봤을 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봤을 때 지주사이면서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노란톡!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저 PBR 테마로 엮일 수도 있지만 이 테마를 떼고 보더라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방송 중에 띄워드리고 있는 QR코드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들어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도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는 선착순 100분께 선물을 또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설 연휴를 앞두고 김성희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설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반도체와 AI 플랫폼 그리고 자동차와 에너지 전기 테마에 대한 테마 분석집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자동차 섹터 알아봤고요. 현대차 차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테마로는 제약바이오, 차량 부품과 초전도체 알아봤고요. 그중에서도 차량 부품 관련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저 PBR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세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노래톡방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